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 창밖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한 거리를 지키고 있네요. 누군가는 하루의 끝에서 고단한 몸을 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참으로 길고도 아득한 세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저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하류에서 길을 잃고 거대한 바다라는 영원한 안식처 앞에서 어떻게 섞여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저 쓸쓸한 뒷모습만 남긴 채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고립된 채 말이죠.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요한 밤이 어디서 흐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여러분의 친구이자 인생의 선배인 김영석입니다. 100년, 입 밖으로 내뱉고 보면 참으로 짧은 두 글자입니다만 돌아보면 참으로 아득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제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나서 문득 창밖의 노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구나 하고 말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마치 계곡물처럼 거침없이 바위에 부딪히고 소리 높여 흐르며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란함이 생명력인 줄 알았고 바위에 부서지는 하얀 포말이 승리의 깃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긴 여정을 지나 거대한 바다라는 영원한 안식처와 만나기 직전인 하류에 와 있습니다. 하류의 물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류의 거친 물살과는 달리 하류의 강물은 깊고 조용합니다. 물살이 샜던 강물도 바다 앞에서만큼은 속도를 늦추고 그동안 품어왔던 흙탕물을 아래로 가라앉히며 가장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넓고 깊은 대양과 이질감 없이 섞일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하류에서도 여전히 상류처럼 요동치고 흙탕물을 일으킨다면 바다는 그 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거센 파도로 밀어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이 맑음과 고요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노년의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100년을 산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제 뼈를 깎아가며 헌신했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드니 자식들이 저를 멀리합니다. 명절에 얼굴을 비추는 것조차 의무감에 억지로 오는 것 같고 내 앞에서는 도무지 웃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서글퍼졌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집니다.
사실 100살쯤 되면 이제 웬만한 농담에도 눈썹 하나 까다가지 않게 됩니다. 누가 선생님 100세 시대의 장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가끔 그냥 안 죽고 버티는 거죠. 라고 실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 무릎 관절은 이제 100년 된 문경첩처럼 비명을 지르곤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에서 뚜둑 소리가 나는데 가끔은 이게 제 몸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집이 무너지는 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30초짜리 짧은 영상도 끝까지 못 본다던데 제 100년의 이야기는 과연 몇 초나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혹시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졸음이 오신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숙면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보약이니까요.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는 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인체는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우리 몸의 원소들도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다의 깊은 곳을 흐르는 심층수는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100년은 그 거대한 순환에 비하면 겨우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찰나인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지금의 고통이나 서운함도 어쩌면 저 거대한 바다의 흐름 속에서는 아주 작은 물거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노년의 삶을 조망할 때 우리는 실존적 귀결로서의 통시적 연속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뱉는 말과 행동은 단순히 현재의 단편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누적된 에너지가 미래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현상은 단순히 그들의 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그들의 생존 본능과 충돌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자식들의 발길을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운기, 즉 운명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를 옛 어른들은 언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말에 혼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내뱉는 한숨 섞인 말, 무심코 던진 서운함의 표현들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자손들이 받아야 할 복과 생기마저 막아버리는 거대한 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제가 살아온 길을 그려놓은 지도 같더군요. 가끔은 주름 사이에 낀 먼지를 털어내다가 이게 내 80대 때의 고민이었지 하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농담 삼아 말하자면 요즘은 주름이 너무 많아서 세수를 하고 나면 수건이 아니라 다리미가 필요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 주름들 사이사이에 원망과 비탄 대신 평온과 미소를 담으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류에 도달한 강물이 지녀야 할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무거운 에너지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서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존경받고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노인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채우기보다는 비워낼 줄 알았고 말을 더하기보다는 삼킬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짐이 아닌 영혼의 안식처로 기억되고 싶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에 새기셔야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한 감옥이 아니라 황홀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집안의 화목을 되찾기 위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혀를 깨물어서라도 반드시 삼켜야 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고 병을 광고하는 말들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운기, 즉 운명의 기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며 나이 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를 옛 어른들은 언령이라고도 불렀고 저는 가끔 이를 말의 질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구상의 모든 개미의 몸무게를 다 합치면 전 인류의 몸무게와 비슷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모여 거대한 무게를 이루듯 우리가 평소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우리 인생 전체의 무게를 결정짓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말은 그 농도가 짙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응축된 삶의 지내기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 중에는 구하지문, 거하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입은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신체적인 기력은 쇠퇴하지만 정신적인 파동은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이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엔트로피 증대 법칙과도 같습니다. 무질서한 감정의 표출인 불평과 한숨은 집안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시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숨 섞인 말, 무심코 던진 서운함의 표현들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자손들이 받아야 할 복과 생기마저 막아버리는 거대한 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제 나이쯤 되면 말을 한마디 내뱉는 것도 꽤 큰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가끔은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요즘 사람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쓴다지만 제 입술의 데이터는 아주 한정된 프리미엄 요금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아껴서 꼭 필요한 말, 남에게 힘이 되는 말에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아버지 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라고 묻곤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얘야 할아버지는 지금 네가 받을 복을 말로 갉아먹지 않으려고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 거란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냥 인자하게 허허 웃어주고 말지만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무거운 에너지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서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의 공기도 풍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산의 모양이나 물의 흐름만 풍수가 아닙니다. 사실 집안 풍수의 핵심은 바로 입의 풍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밝고 맑으면 그 집은 저절로 명당이 됩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곡소리가 나고 한숨이 나오면 그 집은 아무리 비싼 가구로 채워져 있어도 결국 흉가가 됩니다. 자식들이 그 음기 가득한 집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독가스가 찬방에 들어온 것과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 친구는 거실에 앉아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을 추임새처럼 넣었습니다. 공기가 끈적끈적해지는 기분이었죠. 사실 제 귀가 예전만큼 밝지는 않습니다. 가끔 옆에서 할아버지 간식 드세요라고 하면 주식이 떨어졌다고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버님 또 잔소리 시작하시네라는 자식들의 아주 작은 속삭임은 귀신같이 들리더군요. 이건 아마도 모든 노인이 가진 특별한 초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자신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생존자들입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온 자식들에게 부모의 집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충전소에 갔더니 전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빨아가는 흡혈귀 같은 기운이 가득하다면 누가 그곳을 다시 찾고 싶겠습니까? 부모의 아픔과 고통이 자식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식으로 다가옵니다. 그 부채의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발길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의 노년을 결정짓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의 주문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라고 말하면 우주는 이 고객님은 고통을 주문하셨구나 라고 착각하고 더 많은 고통을 배달해 줍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삶의 과학이었습니다. 말의 파동이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저는 가끔 거울 속에 저와 대화를 나눕니다. 쭈글쭈글한 영감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김형석 씨,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네. 당신의 그 입술이 오늘 몇 사람이나 살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불평 한마디를 삼켰다면 저는 오늘 하루를 아주 성공적으로 산 셈입니다. 노년의 승리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혀를 깨물어 삼키는 것, 바로 그 침묵의 승리가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반드시 삼켜야 할 말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통증과 신세에 대한 끊임없는 호소입니다. 이것이 왜 재앙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시고 자신의 입술에 깃든 에너지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은 지금 복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재앙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식들의 존경과 집안의 번영을 원한다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재앙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식의 끝없는 신세 한탄과 병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제 100년의 기억 서랍 속에는 참으로 많은 얼굴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 아주 명민했고 꽤 많은 재산을 모았으며 자식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번듯한 대학을 보내고 사회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금빛 노년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고약한 말버릇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반가운 얼굴로 오느라 고생했다라고 맞이하는 대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이렇게 말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어젯밤에도 다리가 쑤셔서 한숨도 못 잤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이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 늙으니 아무 소용없구나.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안 아픈 곳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제 몸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의 뼈마디가 각자의 악기로 불협화음을 연주하는 기분입니다. 손가락 마디는 실로폰 소리를 내고 허리는 베이스 기타처럼 웅웅거립니다. 가끔은 제 몸이 100년 된 고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비가 새고 문짝은 삐걱거리죠. 하지만 제가 그 고통을 중계방송하기 시작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좋은 약도 지어오고 이름난 병원도 모시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불평이 멈추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제 친구의 자식들도 처음엔 지극정성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의사도 돌팔이다. 나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린다라며 시간을 내어 찾아온 자식들을 앉혀두고 서너 시간씩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만을 토해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명절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더군요. 대신 통장으로 돈만 붙여왔습니다. 그 친구는 죽는 날까지 돈만 보내면 다냐 천하의 불효 자식들이라며 원망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학술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화된 부정적 정서의 심신, 상관적 피드백, 루프 사이코소마틱, 피드백 루프 of verbalized negativity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통증을 입 밖으로 내뱉어 강조할수록 우리 뇌의 전두엽은 그 고통을 실제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즉, 아프다고 말할수록 뇌는 주인이 지금 죽을 위기구나 라고 판단하여 통증 신호를 증폭시키고 면역 체계를 교란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노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어 자꾸 되새기는 순간 그 고통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고 맙니다. 100년을 쓴 기계가 고장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 몸속의 혈관 길이를 다 합치면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기나긴 길을 100년 동안 피가 돌았으니 어디 한두 군데 막히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왜 그 아버지를 피했을까요? 효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집 밖의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자신의 기운을 다 소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의 집, 고향 집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라는 따뜻한 품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집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말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라면 어떨까요?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탄식과 한숨은 집안의 강력한 음기인치를 뿜어내는 행위입니다. 말은 곧 풍수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풍수지리의 핵심입니다. 자식들이 그 음기 가득한 집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독가스가 찬방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자신의 남은 생명력마저 빨려 나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자식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두운 동굴보다 햇살이 비치는 들판을 찾는 것은 자연의 섭리니까요. 가끔은 저도 병원에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대로 살다 가야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은 제 또래 영감님들이 서로 누가 더 아픈지 배틀을 벌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분이 나는 혈압약이 3알이야 라고 하면 옆에 분이 나는 당뇨약까지 5알이야 라고 응수하시죠. 무슨 훈장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지금 자신의 불운을 쇼핑카트에 가득 담아 주변에 나눠주고 계시는구나. 농담 같지만 노년의 대화가 병원 차트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는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의 주문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말하면 우주는 이 사람은 가난하고 아픈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더 큰 아픔을 배달해 줍니다. 복이라는 것은 밝고 환한 기운을 따라 흐르는 법인데 주인장이 어두운 얼굴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놀라서 달아나는 격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제발 그 입을 단속하십시오.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아프다, 힘들다, 돈 없다는 말은 삼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지키기 위한 영혼의 방어술입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집에 오거든 몸이 조금 쑤시더라도 억지로라도 허리를 펴고 웃으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는 잘 지낸다. 내 걱정은 말고 내 몸이나 잘 챙겨라. 너희들 얼굴 보니 내 병이 다 낫는 것 같구나.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편안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몸속의 세포가 그 말에 반응하여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히려 자식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보일 때 자식들은 그 모습에서 거룩함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늙어서도 저렇게 의연하시구나 하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 편안하고 든든한 에너지에 이끌려 자식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꾸만 부모 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병원 대기실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지친 자식들이 돌아와 쉴 수 있는 고요하고 맑은 사원처럼 만드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침묵 속에 미소 짓는 것, 그것이
100년의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강력한 개운의 비법입니다. 말은 곧 풍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집터를 찾기 위해 산의 형세를 살피고 물의 흐름을 따지는 것을 풍수지리라고 하지만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그보다 훨씬 강력한 풍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에서 시작되는 입의 풍수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풍수지리의 핵심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밝고 맑으면 그 집은 저절로 복이 깃드는 명당이 되지만 입만 열면 곡소리가 나고 한숨이 섞여 나오면 그 집은 아무리 비싼 수입 대리석을 깔아두었어도 결국 기운이 쇠락하는 흉가가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집안에 복을 드린다고 현관에 커다란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거나 돈이 들어온다는 명목으로 거북이 조각상을 가져다 놓기도 하죠. 심지어 용하다는 직원을 불러 수백만 원을 들여 수맥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의 주인인 본인의 입에서는 하루 종일 도끼가 서린 말과 눅눅한 한숨만 내뿜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집안의 수맥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구맥코우며, 즉 입의 줄기입니다.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이는 가정 내 미세기후의 언어적 결정론, linguistic determinism of domestic microclimates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파동이 집안이라는 폐쇄된 공간의 심리적 기류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뜻이지요. 제 나이 100살이 되니 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보청기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보청기란 녀석이 참 눈치가 없어요. 길가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은 귀가 따갑게 키워주면서 정작 손주들이 조잘거리는 예쁜 소리는 가끔 놓치게 만들거든요. 가끔은 이 기계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차단하고 싶은 제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겠죠. 농담 삼아 말하자면은 요즘은 보청기 볼륨을 줄여놓고는 자식들이 아버님 용돈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만 귀신같이 알아듣고 어허 뭘 이런 걸 다 하며 손을 내밀곤 합니다. 이것도 100년을 살아남은 노인만의 귀여운 생존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그 음기 가득한 집, 즉 불평과 한숨이 가득한 집에 들어올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일산화탄소가 가득 찬 방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그 곁에 있으면 자신의 남은 생명력마저 빨려나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명절에 와서 밥만 급하게 먹고 일이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라고 서둘러 일어선다면 혹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들에게 독가스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공기 중보다 약 4.5배나 더 빠르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 비수 같은 원망의 말들은 자식들의 몸속에 있는 물을 타고 그들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아주 빠르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한숨 소리가 자식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들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기운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평온한 침묵은 자식들의 몸속을 흐르는 물을 맑게 정화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입을 복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말을 내뱉으면 제 집안이 명당이 되고, 제가 나쁜 말을 내뱉으면 제 집안이 상갓집이 된다고 믿죠. 요즘은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다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층간소음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의 가슴에 대고 끊임없이 쏟아내는 신세 한탄과 비난은 그 어떤 발망치 소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끔 제 친구 중에는 나는 솔직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솔직함은 때로 무례함의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10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솔직함보다는 사려 깊은 여과가 더 필요한 나이입니다. 가끔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을 어지럽히면 제 아내는 미간을 찌푸리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슬쩍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임자, 저 아이들이 내뿜는 저 소란스러움이 바로 우리 집을 살아있게 만드는 생기 아니겠소? 저 소리가 끊기는 날 우리 집은 진짜 흉가가 되는 거라오. 자식들이 내는 소리, 그들이 가져오는 북적거림을 소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그 생기를 덮어버리는 소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그리고 그 귀로 들어온 것들을 인자한 미소로 녹여낼 때, 여러분의 거처는 비로소 천하제일의 명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은 곧 운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복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노년이라는 밭에 불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탄식하면 그 집의 풍수는 실제로 가난과 질병이 좋아하는 습한 기운으로 변해버립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수많은 집안의 흥망성쇠는 결국 그 집 어른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입은 곧 마음의 창이며 그 창을 통해 어떤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느냐가 집안 전체의 풍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십시오. 이 입술이 오늘 하루 동안 내 가족들에게 어떤 바람을 불어넣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나요? 아니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었나요? 만약 칼바람이었다면 내일부터는 그 바람을 멈추고 고요한 호수 같은 침묵을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병원 대기실이나 심판대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지친 영혼들이 돌아와 아무런 조건 없이 쉴 수 있는 맑고 고요한 사찰처럼 만드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침묵 속에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밤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운명 개선의 비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금기, 즉 자식에게 공치사를 하며 감정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무거운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자신의 희생을 공치사하며 감정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무거운 말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너 하나 잘 되라고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겠냐? 어쩌면 이 말들은 우리 세대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맺힌 가장 깊은 한 장이자 훈장일지도 모릅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입고 싶은 옷 한 번 못 입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살아오신 그 세월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제 말을 뼈저리게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평생 쌓아 올린 그 거룩한 부모의 공덕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 가끔 스스로를 금융기관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 자식이라는 통장에 내 인생과 열정을 저축했으니 이제 노년이 되었으니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회수해야겠다는 신보가 고개를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 연금이 아닙니다. 만약 자식을 투자 대상으로 삼으셨다면 죄송하지만 그 투자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요즘 수익률 좋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보다 훨씬 속편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주식은 떨어져도 나에게 왜 나를 샀냐며 대들지는 않으니까요. 가끔 제 주변에도 자식놈 의사 만들어 놨더니 명절에 용돈 푼돈이나 보내고 얼굴도 안 비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 부모가 아니라 채권자 노릇을 하고 있구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자연의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문어는 알을 낳은 후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지킵니다. 그러다 새끼들이 깨어나는 순간 어미 문어는 모든 기력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죠. 문어는 새끼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쳤으니 나중에 효도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의 본능에 따라 조건 없이 주고 떠날 뿐입니다. 이것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내리사랑의 원형입니다.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호혜적 이타주의의 강박적 발현, compulsive manifestation of reciprocal altruism에 불과합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전제로 한 사회적 계약으로 관계를 격화시키는 행위라는 뜻이지요. 우주의 이치, 즉 도다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들여다봅시다. 사랑은 본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흘러내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생명의 장엄한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고 희생을 생색내는 순간 그 순수한 사랑의 흐름은 역류를 일으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대가 없는 사랑은 찬란한 빛을 내뿜는 양기이지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무겁고 끈적끈적한 탁기로 변질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아들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고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아들 자랑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명절에 집에 오면 바늘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내가 너 의사 만들려고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아느냐? 너는 내 인생의 보상이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에게 매달 꽤 큰 돈을 생활비로 보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어버리죠. 어머니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떤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라기보다 어머니가 관계의 본질을 채무 관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갚아라 라는 에너지는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러 가서 계산할 때 이거 내가 사는 거니까 나중에 나한테 더 좋은 거 사줘야 해라고 말하면 밥맛이 나겠습니까? 하물며 평생의 사랑을 두고 이런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자식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통제하려는 에너지는 반드시 도망치려는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자꾸 과거의 공을 들춰낼수록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그 무거운 부채감에 짓눌려 질식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 중에 시은 불구보, 스은 불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품격을 지키고 끊어진 자식과의 인연을 다시 잇는 최고의 비책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그 자체로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어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그 숭고함은 사라지고 비참한 거래의 흔적만 남게 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예뻐서 내 새끼라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행복했기에 한 일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 그 아이를 키우며 내가 느꼈던 기쁨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가끔 제 나이를 묻는 분들에게 저는 아직 청춘입니다라고 농담을 던지면 다들 웃으십니다. 사실 100살 먹은 청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가짐만큼은 과거의 보상에 매달리지 않는 청춘에 그것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과거의 고생을 자식에게서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보상을 자식에게서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비참해지고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궤도를 돌아야 할 독립된 우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 즉 방아차, 방샤저 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를 흐르는 강물에 기꺼이 띄워 보내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울컥 올라올 때마다 아니다. 내가 낳아서 기르는 기쁨을 이미 충분히 누렸으니 나는 다 받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텅 빈 마음, 그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자식을 대할 때 막혀있던 기의 흐름이 비로소 뚫립니다. 부담감을 내려놓은 자식들은 그제야 부모의 깊은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말은 여러분이 입을 닫고 공로를 잊었을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성배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그림자를 뽐내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처럼 묵묵히 서서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침묵 속에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자식의 영혼을 울리고 그들을 다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황금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금기,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난도질하는 그 위험한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둠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밤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의 비대칭성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공치사가 어떻게 관계를 망치는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일종의 거래로 착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사랑이란 산 정상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포물이 다시 거꾸로 솟구쳐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법이 없듯이 사랑도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다시 그 자식의 자식에게로 흘러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중력입니다. 우리는 이 중력을 거스르려 할 때마다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100살이 되고 나니 아주 특별한 초능력이 생겼습니다. 바로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죠. 70년 전에 친구가 빌려가서 안 갚은 500원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방금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가끔은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게 아니라 아주 고집센 편집자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망각이라는 것이 노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해주었던 수많은 희생과 수고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벼워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꿀벌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꿀을 따기 위해 하루에 수천 번 꽃을 오가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꽃에게 통행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꽃 또한 꿀을 내어주면서 벌에게 나중에 나비가 되면 꼭 보답하렴이라고 말하지 않죠. 대자연의 모든 생명은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은 세대 간 정서적 부채의 실존적 불일치, existential discrepancy of intergenerational emotional depth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준 것을 자본으로 인식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주어진 환경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어긋남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을 다 본다죠. 저도 가끔 손주 녀석의 도움을 받아 그 신기한 기계를 들여다봅니다. 한 번은 인공지능 비서에게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라며 정중하게 거절하더군요. 100살 먹은 영감보다 솔직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 인공지능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질문에 그건 제가 대답할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부모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내려와 감정의 구걸을 하는 거지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고 말할 때 자식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바위가 들어앉습니다. 그 바위의 이름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사랑을 꽃피우는 토양이 아니라 사랑을 질식시키는 독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는 이유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가 되는 순간 그 관계의 생명력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의무감에 젖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곁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끔 자식에게 투자 수익률을 따지는 노인들을 보면은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 이보게, 자네가 투자한 건 자식이 아니라 자네 욕심이었네. 차라리 그 돈으로 복권을 샀으면은 당첨 확률이라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자식이라는 농사는 수확을 바라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트는 것을 지켜보는 그 경이로운 과정 자체가 이미 수확인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는 자식의 밑거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거름이 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었을 때 밑거름이 다시 흙 위로 솟아올라 내가 너를 키웠으니 내 지분을 내놔라 라고 우기면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뿌리가 상해 시들어 버리고 말겠지요. 우리는 자식에게 준 것을 기억해서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것들이 비로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보내준 안부 문자 한 통에 감동하고 명절에 가져온 과일 한 상자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해준 억만금의 공덕을 잊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행복은 큰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기대치를 바닥까지 낮추는 데 있더군요. 기대를 버리면 세상 모든 것이 선물로 변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가난해서도 아파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빛 속에 담긴 보상에 대한 갈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이 자식들에게는 날카로운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자식에게 빚쟁이 취급을 받으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의 장부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사랑은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식 간의 비즈니스에서 부모는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바람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바람도 자신이 지나온 길에 흔적을 남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불어오고 또 시원하게 떠나갈 뿐이죠. 우리 인생의 하류도 이 바람 같아야 합니다. 머물려 하지 말고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대로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자식에게 감정의 빚을 독촉하던 그 고약한 버릇을 버릴 때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무거운 채무자가 아닌 자유로운 은퇴자의 품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세대의 낡은 잣대로 지금의 자손들을 난도질하는 비교와 비난의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어떻게 집안의 기운을 꺾고 자손들의 앞길을 막는지 제 100년의 통찰을 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속 장부에 아직 지우지 못한 자식의 이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밤이 가기 전에 그 페이지를 찢어 바람에 날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집안의 큰 기둥으로 남기 위해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난도질하는 비교와 비난의 말들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도 살았다. 요즘 것들은 배가 불러서 끈기가 없어. 혹은 옆집 김영감 손자는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런 말들 말입니다. 사실 친구들과 모여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집안의 운기를 쇠락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제 100년의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시대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자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100년 전의 시대 정신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16년의 시대 정신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흐릅니다. 100년 전에는 당장 오늘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실존적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심리적 투쟁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낡은 지도를 가지고 새롭게 건설된 복잡한 미래 도시에서 길을 찾으라고 자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모한 억지입니다. 사실 제 뇌는 가끔 100년치의 데이터가 쌓인 구형 슈퍼컴퓨터 같습니다. 가끔